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앞서서 굉장히 훌륭한 연사분들이 이미 핀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약간 긴장이 좀 되는데, 제가 제목을 좀 길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가 AI에 어떻게 CFD의 도메인 논리지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나름대로 재밌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그림이거든요. 그 CFD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CFD가 굉장히 유용한 툴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밈인데, CFD를 하면서 이 사람이 느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FD를 계속 하다 보면 정신줄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래 자동차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정신 차리니까 위에 랍스타 메쉬를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 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기 저항을 랍스타가 덜 받더라 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현대자동차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랍스타 자동차도 가능한, 이거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CFD가 워낙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현재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는 AI 기술로 어떻게 임프루브 시킬 수 있을까. 또 거기서 저는 피직스 인폼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자기소개 자료를 안 하셔서 저 민망해가지고 빨리 넘기면, 중요한 건 저는 원자력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원자력공학과는 특성이 좀 아무래도 현안이랑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어떤 리서치 오버뷰인데, 제가 고3 때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원자력공학과 가서 원자력 안전 연구를 하고 싶다 생각해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을 해서 정신 차려보니까 대학원에 들어와서, 제가 후쿠시마는 수소 폭발이 제일 가장 방사선을 배출시킨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소 연소 연구를 합니다. 근데 수소 연소는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CFD 의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CFD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게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라미나 플레임을 주로 했는데, 라미나 플레임 해석하는데도 CFD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 주제는 이걸로 하고, 원래 해야 되는 거 말고 안 해도 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업 같은 느낌으로 AI가 워낙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AI로 CFD 가속하는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 연구를 저 주황색 화살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잘 돼서 포닥도 이 주제로 하고, 지금 여기 연구실에서도 지금 이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주황색 화살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학생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술적인 엄청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어떤 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구 주제들을 좀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가져왔으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리서치 오브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LFL을 로얼 플레이멀티 리밋이라 해가지고 수소가 몇 %부터 타냐 안 타냐가 안전해석 분석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열심히 메커니컬 모델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모델과 AI 모델을 저 그냥 작게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메커니컬 모델이 더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모델을 잘 만들어서 아니라 제가 AI를 형편없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이터 몇 개도 안 되고, 알고리즘 특히 네트워크 구조 짤 때도 별 생각 없이 단순하게 사용하고, 이러니까 이제 정확도가 많이 낮은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AI는 AI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뭘 잘하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데이터가 매시브해야 돼요. AI를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 드리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시브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멀티 디멘셔널 데이터라 해가지고 인간의 두뇌로는 해석할 수 없는 데이터를 AI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넌 어널리컬 데이터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학적인 지식으로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는 문제면 우리가 사실 굳이 AI를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AI를 블랙박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이퀘이션이 존재한다면 AI의 장점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굉장히 AI의 중요한 연구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CFD라고 생각합니다. CFD는 이 세 가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 쪽에 굉장히 치중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가 법제화가 돼서 72시간을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사고가 나면. 그럼 72시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CFD로 72시간 수소 폭발까지 포함해서 해석한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CFD의 어떤 이런 느린 속도, 그리고 정확도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군데군데 빠진 것들을 지금의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목차로 들어왔는데, 그 백그라운드는 도메인 놀리지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저희가 있는 공학적 필드로 들어오게 되면 피직스 인폼드 머신 러닝이라는 말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이미 앞서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간략히 설명하고 제 연구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도 좀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공감했던 건데, 우리가 흔히 데이터 사이언스 잡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하기론 한 80%는 머신러닝의 일을 하고, 한 20%는 딥러닝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이 필드로 들어가 보면은, 보시면 막상 머신러닝, 딥러닝 하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가 가장 많은 30%는 understanding problem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고 데이터 프로퍼티를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피처 엔지니어링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서, 마치 머신러닝이나 AI가 우리 공학 필드에 들어오면 우리 다 직업을 잃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더 익스퍼타이즈가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AI가 워낙 붐인 거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자명한 사실이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뉴럴넷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다들 Universal Non-Linear Function Approximator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나름 AI 세미나니까 AI 그 이퀘이션 하나 가져왔는데, 아래 보시는 게 이제 그 비전에서 유명한 CNN이고 자연어에서 유명한 트랜스포머고 강화학습이에요. 근데 사실 안에 결국 들어가고 끝에 들어가면 그 리니어 펑션과 액티베이션 펑션의 조합으로 우리가 어떤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최소자승법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어려운 수학적 그게 들어가고 뭐 기술적인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Universal Non-Linear Function Approximator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연구에 대해서 좀 큰 오해 중 하나는 아까랑 비슷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가지만 있다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많은 데이터가 있고 큰 네트워크 모델이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좀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머신러닝 수업을 하는데, 제가 그 뉴럴넷 말고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차피 뉴럴 네트워크 쓸 건데 이거 배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발레를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예시는 그 가우시안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류할 때 이 데이터들이 가우시안 그 분포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파라미터 4개만으로 되게 손쉽게 이걸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쓴 다음에 뉴럴넷 히든 레이어를 막 쌓아서 하면 물론 분류는 될 수 있죠. 하지만 훨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훨씬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때때론 정확도가 더 낮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포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자연어 처리 같은 좀 데이터가 자체가 제너럴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도메인 널리지의 지식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공학하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산유 체역학이면은 이런 좀 데이터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어떤 이퀘이션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도메인 널리지에 대한 AI를 사용해서 좀 더 스페셜한 케이스를 다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메인 널리지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짧게 3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깊게 설명하면 시간이 안 돼서 짧게만 답하면, 첫 번째 자연어 처리 챗GPT는 사실 뭐 다 아시지만 챗GPT에서 중요한 건 GPT 3.5에서 챗GPT로 넘어갈 때 우리가 휴먼 레벨러랑 휴먼 이밸루에이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인간의 노가다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놀리지로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을 더 임프루브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메인 놀리지의 예시거든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비전 유명한 컨볼루션 뉴럴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가지는 2가지 특성,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은 눈 아래 코가 있고 코 아래 입이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으면 일반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NN이 성공한 이유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잘 녹여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결국 도메인 놀리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챗GPT의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모든 단어에게 이퀄한 어떤 포션을 주는 것보다는 중요도를 따진 다음에 예측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자연어 처리를.
그래서 이런 자연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넣으면 훨씬 잘 예측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도메인 놀리지가 AI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거든요. 근데 이게 공학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게 이름이 피직스 인폼드 머신러닝이라고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자분도 있다 해서 제가 잠깐 사진을 가져온 게 민망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리뷰 논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함을 전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저 데이터의 정의는 더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 결국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피직스 인폼드 머신러닝을 만드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하나는 observational이고 하나 인덕티브이고 하나 러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각각 잘 keep in mind 하면 우리가 연구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예시를 좀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건 observational bias에서는 우리가 어떤 실험, 여기서는 실험값이 없어서 다이렉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엄청 정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값이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정교한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값을 사용하면 이 머신러닝이 더 이 피직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디보넷이 굉장히 좋은 전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전 발표자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오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오림을 가지고 우리가 반영해서 아키텍처를 만들면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어떤 피직스를 알고 있어야 만들 수 있는 방향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멋모르고 핀 연구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전 CFD에 언스테디 시계열 예측을 하는데, 원래는 그냥 예측값과 참가 차이 로스 펑션을 넣었는데, 가끔 이러다 보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이 마치 얘가 평균값이 어쨌든 0으로 가면 좋은 거니까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평균이 0인 값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오버피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non 피지컬 오버피팅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가본 인디케이션에 들어가는 레지듀얼 값을 넣어주면은 얘가 물론 웨이트 펑션에 대한 좀 하이퍼 파라미터 스터디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비물리적인 값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게 되는 경우를. 그래서 저는 약간 일반적인 뉴럴넷이랑 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처음 듣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뉴럴넷은 우리가 로스 펑션에게 답을 알려줘요. 1번 답은 A다, 2번 답은 C다 알려주면 채점을 해주거든요, 로스 펑션이. 근데 이제 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이 과정을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풀이 과정 제출하면 AI라고 할게요. AI가 답만 보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확인해 주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실력이 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CFD에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CFD 하신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영원한 약간 숙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실험을 안 하고 유체를 시뮬레이션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전 베르누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우리가 국부적이고 타임 텀까지 넣으면은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이 되고, 거기다 우리 유체는 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스커시티까지 포함하면 결국 악명 높은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이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CFD에서 이런 많은 도메인 놀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FD의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매스메티컬 이퀘이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퀘이션들. 그리고 이걸 풀 수 있는 뉴메리컬 메소드가 또 있어야 돼요. 뭐 FVM, FEM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세 번째는 메시를 이제 만들고, 네 번째는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매스 컨티뉴이티 가장 간단한 이퀘이션인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매스 들어오고 나가는 거, 들어오고 나오는 거 방향마다 하고 소스텀 하면 끝이에요. 그게 간단해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매스만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멘텀 풀어야 되고, 에너지 풀어야 되고, 그리고 컨버션 같은 경우는 스페시피케이션 풀어야 되고, 터블런트는 나비에스토크 클로저 텀까지 풀고 막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걸 다 풀게 되면 오른쪽 아래처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너무 컴퓨터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굿뉴스는 오히려 이런 컴퓨터가 해야 되는 게 많고 우리가 공부한 게 많을수록 이게 다 중요한 순간에 딱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 이게 다 중요한 도메인 널리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그러니까 약간 공짜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선배 연구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얻어서 AI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로 무슨 CFD 연구를 할 수 있냐 해서 세 가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하나는 CFD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초 해석하는데 제가 하이드로젠 수소 연소할 때 워크스테이션 좀 괜찮은 거 써도 100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2시간 해석하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그 뉴럴넷 같은 경우는 리니어 펑션에 뭐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서 넌리니어이긴 하지만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닝이 되면 예측하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CFD를 가속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음은 CFD를 정확도를 임프루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FD에서도 란스, LES, DNS로 점점 격체를 더 잘게 쪼개고 이퀘이션을 더 그러니까 그 필터 없이 풀어가지고 정확히 맞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랑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순수한 피지컬하게 식으로 만들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AI 도움을 받으면 이런 데이터 어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임프루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CFD가 빨라지고 그리고 정확해지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거를 좀 제 생각에는 가장 어떤 활용도 높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강화학습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체역학이 굉장히 유리한 게 CFD라는 전산해석 강력한 툴을 갖고 있어요. 그 다른 분야는 뭐 재료과학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산해석적으로 그 유체학계에서 CFD만큼 의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유체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해도 이제 CFD 수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CFD 수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것저것 활용할 수 있는데 그중 좋은 예시가 강화학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잘못 넘겨야지. 그래서 좋은 리뷰 논문 2개를,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좋은 리뷰 논문 2개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그 CFD 가속적으로는 이제 비누에사 교수님이랑 미국의 브룬튼 교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 쪽에는 프랑스의 하킴 교수님이랑 노르웨이 러버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누에사 교수님이랑 러버트 교수님이랑 계속 같이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랩 미팅해서 제가 교수가 됐는데 아직도 대학원생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리뷰 논문은 처음 시작하신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연구를 좀 한 10분 정도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CNN이 성공한 이유는 기존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CFD도 우리가 만약에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CFD는 사실은 그 이미지 전체가 동일한 지배방 정식의 영향을 받거든요. 물론 뭐 바운더리 컨디션 이런 영향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셀들이 같은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전 빨간색을 데리베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스텐실이나 티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오른쪽 같은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 그리드랑 주변 그리드를 인풋으로 넣어주고 변화량을 아웃풋으로 넣어주면은 동일한 몸의 가버닝 이퀘이션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0초부터 1초까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1초부터 CFD가 계산할 수 있으면 AI가 계산할 수 있으면 이게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장점은 CNN은 데이터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사용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드 하나를 하나의 데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장의 그림에 4만 개의 그리드가 있으면 4만 개의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작은 작은 시계열로 네트워크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면 결국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조금.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최대한 파이널 볼륨 메소드와 맞추고 그게 이제 검은색으로 나온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러닝 바이어스 중 하나인 레주얼까지 넣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그 학습시킨 걸 이제부터 계산하면서 실제 CFD 데이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만약에 우리가 아키텍처만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것도 정확도 향상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트레이닝 과정 자체에도 개입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에러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줍니다. 그리고 레지디어도 마찬가지로 줄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AI 정확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에러는 트랜지언트 문제에서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건 여기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로 트랜지언트 특히 롱텀 시뮬레이션에서는 결국 에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거는 레지듀얼 베이스드 피직스 인폼드 트랜스포머 러닝 스트래터지라고 이제 레핏이라고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AI가 차라고 생각하면은 리페어맨이 이제 CF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I가 계속 돕니다. 더 빠르게 돌면은 중간중간에 CFD가 들어와가지고 얘를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은
처음에 CFD 계산하고 그 초기 시계열 데이터로 네트워크 학습시키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싱글 트레이닝 어프로치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겠죠. 그럼 저 하얀색 부분에서 가속이 되는 건데 얘가 레지듀얼이 어떤 톨러런스 레벨에 도달해버리면은 다시 CFD로 돌아와서 얘가 고쳐주는 거예요. 그 이너 이터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레지듀얼 고쳐주고 이 최근 값을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FD 돌려고 싶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CFD 자체도 사실 그 레지듀얼 톨러런스 레벨이 있어가지고 트랜지언트 해석하면 파도처럼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일한 그 원리를 여기다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싱글 트레이닝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한 200초까지는 잘 예측을 해요. 이게 3초를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0.03초까지, 그러니까 3개의 타임스텝 3개의 타임스텝만 학습하는 데 쓰고 197개를 예측하는 데 쓰면은 그래도 거의 200개 가까이 예측을 잘 합니다. 이거는 좀 놀랍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레지듀얼을 같이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럼 저 오픈폼이 이제 일반적인 CFD 그 레지듀얼 값이고 저 FVMN이 제가 받은 네트워크 모델인데 레지듀얼이 결국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그 타임스텝 50에서 100 사이에 스케일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CFD에서 보통 레지듀얼 스케일 체인지는 얘가 잘 계산이 안 되고 있다의 증거거든요. 스테블을 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레지듀얼가 안 맞으면서 이런 에러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거 교차 계산을 계속 하면은 오른쪽 파란색 그림처럼 얘가 톨러런스 레벨에 도달하면 CFD가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개의 타임스텝까지 잘 이게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계속 장시간 계산을 해도 잘 수렴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우리가 싱글 트레이닝은 한번 학습하고 계속 달리면 되거든요, AI가. 근데 이거 래픽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CFD가 고쳐주고 파라미터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속 성능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롱텀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떤 프랙티컬한 솔루션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컨투어로 보여드리면 되게 단순한 내추럴 컨벡션 그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매스, 모멘텀, 힛 이퀘이션까지 포함해서 3개의 이퀘이션이 계속 풀리는 건데 그 그라운드 트러스 별로랑 싱글 트레이닝 비교하면은 한 200 타임스텝까지 12초까지는 컨투어가 제법 비슷해요. 그러다 20초 정도 되면은 얘가 막 이상한 값을 띄거든요. 얘가 레지듀얼도 튀고 물리적으로 그냥 말이 안 되는 값을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래핏 전략을 쓰면 잘 안정적으로 이제 예측이 되더라. 그래서 한 타임스텝 계산하는데 CFD보다 한 11배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다 파라미터 업데이팅 타임까지 더해야 돼서 가속 성능은 지금 최적화 전이지만 한 2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CFD 임프루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로우 피달리티를 하이 피달리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그 지도학습 경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로우 피달리티랑 하이 피달리티의 그 데이터 스케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참값을 추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화학습 형태로 보상함수는 로우 피달리티 값으로 주고 그 스테이트와 액션은 하이 피달리티 값들을 취하면은 죄송합니다. 액션을 그쵸, 리월드를 로우 피달리티로 넣고 스테이트 액션을 하이 피달리티로 넣으면 얘가 강화학습에서 이런 인바런먼트 역할을 CFD가 해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벽면 유동 타블런트 모델 개발하는데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플로우 컨트롤 쪽인데 CFD를 우리가 좋은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DR을 신층 강학습과 붙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드래그 리덕션 연구인데 그 비행기가 나르면 드래그가 발생하고 드래그가 클수록 결국 에너지 이피션시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파란색 요동치는 게 베이스라인 그 드래그 코에피션트고 우리가 플로우 컨트롤을 넣어주면은 저 검은색처럼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감소하더라. 그래서 특히 이건 좀 더 어떤 산업적으로 프랙티컬한 문제에서는 이런 강화학습 컨트롤 형태가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힛 트랜스포 이퀘이션을 넣어서 레일레이 버나드 컨벡션을 해가지고 너셀 넘버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지금 노르웨이 팀이랑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검은색처럼 계속 그 너셀 넘버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얘가 어쨌든 DRL도 뉴럴 넷이기 때문에 그 안에 블랙박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해보자면 보시면 그 T가 50초일 때는 그 셀이 2개가 같이 컨벡션이 돌거든요. 근데 얘가 강화학습으로 적절한 폴리시를 찾으면은 맨 아래 T는 250처럼 셀이 하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셀이 2개일 때보다 셀 하나로 돌면 너셀 넘버가 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배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셀 개수를 최소화시키면 너셀 넘버를 감소시키는구나 해서 뭐 그 안에 어떤 학습 과정 자체는 우리가 익스플레이너블 하다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얘가 배운 폴리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더라. 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 컨클루전을 말씀드리면은 일라이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건데 그 깨달음을 얻는 단어에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빛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원래 어둠이 있었다는 거니까 AI를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당면한 숙제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직스 인포먼트 머신러닝 어프로치를 취해가지고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 필드에서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노력을 한다면 좀 더 AI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 미는 유행어가 진인사 대 AI란 말을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 이런 연구들 예시로 우리가 AI한테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나머지를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다음 발표장 이상청 교수님 발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아마 다음 발표에서 더 잘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